먼저 우리 신현민 회장님께서 발제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평소 희귀난이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희귀난이성 질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김정록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여받은 아젠다가 희귀난이성 질환자 의료 서비스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이성 질환에 대한 정의를 보면 희귀난이성 질환이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 방법과 대처 의학이 개발되지 않은 유병률이 2만 명 이하인 질환을 말하고 있으며 희귀난이성 질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희귀난이성 질환의 정의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희귀난이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뚜렷한 치료 방법이나 대처 의학이 개발되지 않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질병의 고통과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행복을 이루기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한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경감하는 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희귀난이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2010년부터 산정 특례를 중지하여 지금 아직까지 선정되지 못한 희귀난이성 질환자들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 정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의료비 경감 제도로서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1차 기간 의용급이 되겠고요. 30%, 2차 기간 병원급 50%, 3차 기간 대형병원 60%, 입원 20%, 약국의 경우는 30%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10%만 부담하는 제도인데 희귀난이성 질환자의 특성은 1, 2차 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지 않고 3차 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정특례의 제도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주로 외형상 보이는 장애만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희귀난이성 질환자들은 중복된 내부장애와 그 장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성 중복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이성 질환자들에게 일반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의 장애인 재판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사례로 30세 여성이 희귀난이성 질환인 페닐케톤요증으로 뇌병변 1급 장애를 받고 평생을 살아왔으나 영구장애가 아닌 2년마다 재판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얼마 전 재판정 요구에 모 대학병원의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담당 주치의는 페닐케톤요증이라는 희귀난이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재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어 공단에 제출했으나 공단 측은 2년 동안의 의무 기록을 복사해 오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30세가 된 지금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영구장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비슷한 장애인 재판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사례로 일부 재판정 간의 상황의식 부재가 2급 장애인이 5급 장애인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 내부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희귀난이성 질환자들에게 영구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법의 개선과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희귀난이성 질환 법률안 통과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어 스스로 절망하며 힘들어하는 희귀난이성 질환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신약을 포함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질병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산정 특례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고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약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심평원의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기간 단축 등 심사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며 의약품 가격의 문제가 비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한 위험분담 제도 위에도 다양한 방지 마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임의비급여 대체의약품에 대한 임상실험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는 희귀난이성 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장애인복지법 개선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소망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안정된 치료 속에 여건 속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질병 치료에 전념하여 국민 행복의 꿈을 실현하는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여러 개선 방안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민 회장님이 그 환우들을 대신해서 그 환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 특히 경제적 부담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또 일부 해결책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의 그 진단과 치료 현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 희귀질환과의 박현영 과장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 희귀질환 과장이면서 희귀난치 질환 정부 사업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영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정록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희귀질환이라고 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단어가 시장 실패 영역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핸드폰을 팔거나 아니면 약제를 개발할 때도 고혈압 약제처럼 시장성이 있는 거는 제약회사라든지 민간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약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아까 정의에서도 2만 명 이하, 한국에서의 정의는 2만 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되지 않다 보니 민간에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부족하고요. 이 전문가라고 하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그리고 또 특수한 상황에서의 간호 인력, 상담사들 그런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 자체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는 사진처럼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민간단체뿐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 많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 저희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귀질환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질병의 희소성만 가지고 정의를 하고 현재 약 7,000개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병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 봤습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질병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조차도 수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 기술 모두 다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질환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질병의 원인 정도라든지 질병 정보는 축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제가 아직은 그만큼 기술, 민간 투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치료 기술까지 개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의약품이나 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아무리 외국에 좋은 약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는 약이라면 사실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아까 신현미 회장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는 이미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 이제 경제적인 접근성이 가장 클 수도 있고요. 의사도 그 약이 개발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계로 나눠서 이제 희귀질환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나눠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책 범위는 이제 외국의 자료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가장 단순하게는 의료비 지원, 질병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 보건의료 자원, 중증 병상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커버를 하지는 못하지만 2001년도부터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정보 제공 사이트, 지역 거점 병원, 연구개발 보건복지부에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카테고리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죠. 경제적인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우선은 당장 안타까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2001년도부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산정특례 제도라든지 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그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이미 2001년도부터 시작되고 매년 질병이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나중에 토론에서 잠시 언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때문에 좀 잠시 확대가 좀 한 지난 2년간 되고 있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돼서 현재 의료비 지원 사업은 134종이고요. 이 외에도 의료비 지원 사업에는 기존의 급여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보장구라든지 호흡보조기, 재가호흡보조기라든지 간병비 등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는 입장 스스로 고백을 하자면 아직은 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희귀 질환이 그만큼 의사들도 잘 모르는 질환이고 환자분들도 모르는 질환인데 이 의료비 지원이나 산정특례 모두 다 확진이 된 이후부터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겠지만 진단을 받기 전까지 환자분들이 많게는 수년간 그런 여러 가지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비를 소모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은 현재 급여 부분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급여라고 하면은 아까 약제에서 했었지만 식약청에 우선 허가를 득하고 보험급여에서 이미 인정이 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이 된 급여 항목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저희가 허가외 사용이라든지 허가외 사용으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비급여로 본인의 돈을 지불을 직접 하셔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 임상시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언급드리기 전에 근데 아직은 저희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밑에도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조사를 통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제 개발입니다. 우선 당장의 약제가 급할 수도 있지만 아직 7,000여 개 질환 중 치료제가 개발된 질환은 200개 정도로밖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질환자분들이 진단까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현재는 치료제가 없는 약들이 대부분 치료제가 없는 질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영역에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선 그러면 진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제가 심장내과다 보니 자꾸 고혈압을 얘기를 드는데 고혈압은 매년 국민건강검진을 통해서든 약국에 가서도 금방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질병이 어렵기 때문에 보시면 수년 전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 이내에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더라도 1년 이내에 진단이 받는 경우가 50%밖에 되지 않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9년, 1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10%. 그동안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외에도 그로 인한 진단 비용, 비급여로 나가는 비용들이 아직도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건정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원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견해이죠. 한 명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절대적인 다수 그러니까 뭐 폐렴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게 더 우선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게 옳다 그러다보다는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이런 고가 약제라도 그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에서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견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고가 약들이 개발 신혜미 회장님께서 여러 예를 드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돼서 있어도 못 먹는 약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할까 하지 않을까 해서 발제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희귀질환 치료제에서의 신속한 도입과 필수 의약품의 급여화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웬만한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는 1년에 1억 이상 가는 약값을 감당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신현미 회장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대부분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론 아주 기초 단계부터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약을 개발을 하는 것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할 거고요. 기존에 개발된 약이지만 허가외 사용이라든지 제가 죄송합니다. 오프라벨이라고 영어로 썼는데 이런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이미 비급여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저기 경우에는 임상 의사들, 제약회사들은 다른 약을 위해서 개발된 약제를 굳이 몇 명의 환자를 추가하자고 해서 임상 시험에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임상 연구자라고 표현하는데 임상 의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연구자 임상으로 해서 허가외를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드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개별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하나의 장벽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연구자 임상으로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비급여 형태로 환자분들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약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면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토론들을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의제를 던지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이 시간에는 이제 이창희 녹십자의학본부장님께서 제약사 입장에서 어떻게 이 희귀 난치성 환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녹십자의학본부장 이창희 전무입니다. 저는 녹십자에서 그 임상 개발, 특히 이런 약물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녹십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내 제약 회사로서 여러 가지 많은 뭐 백신이라든가 혈액제들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특히 그런 어떤 스페셜라이즈된 부분에 있어서 꼭 그게 어떤 기업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꼭 필요한 약들 이런 약들이 그 공급되고 또 개발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경험이 희귀 질환만큼이나 그렇게 그 경험이 많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그 질환 약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들 그리고 대안들을 나름대로 제약사 입장에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신 회장님이나 박 과장님이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희귀 질환은 이렇게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대체 약물이 없는 경우를 희귀 질환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제약회사라든가 또 이런 많은 의사, 뭐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 희귀 질환들이 계속 그 희귀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은 7,000여 개의 질환 중에 약 200여 개 정도가 그것도 아주 불충분한 그런 약물과 치료 방법으로서 환자들에게 그 접근이 뭐 아주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모든 희귀 질환이 대부분 그 어떤 확립된 진단 지침이라든가 그 표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어떤 임상의들의 어떤 오랫동안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그런 에비던스 우리가 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모든 그 학문의 발전은 그런 에비던스라든가 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어떤 문헌의 부족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의 부족들이 계속 어떤 그 약물 개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제약회사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약물 개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 직접적인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오히려 500명이 아닌 한 100명 정도의 그런 작은 그런 그 환우 집단에도 또 어떤 희귀병 아닌 희귀병 같은 어떤 좀 더 작은 그런 디테일한 세밀한 카테고리를 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국내사들도 이런 희귀약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런 따라가는 그런 제품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희귀 약품의 어떤 지정 대상으로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제약회사가 희귀 질환에 대한 그런 환자들 수가 적거나 병 자체가 큰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도 올펀 드러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외면당하고 있지만 역시 제도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펀의 어떤 그런
그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뭐 이렇게 금전적인 거, 뭐 약물 지원, 보험 이런 것뿐 아니라 약물을 개발할 수 있게 어떤 임상 시험에 대한 그런 제도들, 또 임상 시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그 저희 회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약물 개발의 그 과정들을 거쳐서 훨씬 원활한 그런 약물 개발과 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임상의 어떤 그런 임상 시험의 그 계속적인 그 지원을 위해서는 그 정책적 지원이 꼭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임상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는 약물과 또 저희 약물을 갖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있는 약물들이 기존에 있는 약물 자체가 워낙 비싸고 또 제한적인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 제약회사가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귀 질환을 보시는 그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소아과 선생님도 계시고 있지만은 그런 의사들을 포함하는 그런 희귀 질환을 갖다 전문적으로 그 컨설팅해주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을 어떤 상실적으로 어떤 레귤러 베이스 정기적인 베이스로 상실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끊임없는 자문과 또 그런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약물 개발이 어떤 제대로 된 그런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좋은 약이다, 나쁜 약이다 하라는 그런 어떤 차이랄까 뭐 그런 약이 잘 드는다 못한다 이런 개념의 그런 어떤 평가는 실제로 그 약이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느냐 또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처방이 됐느냐 그런 것들이 논문이나 근거로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팔로업 스터디, 그 이어지는 장기적인 스터디를 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뭐 아웃컴 스터디라고 그래서 환자가 최종적으로 그 약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사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더 약을 끊게 되거나 어떤 부작용으로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추적하고 관찰해 나가고 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모아서 약의 밸류를, 약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강화돼서 저희가 뭐 어떤 시스템 안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재개적인 데이터 환자들의 그 데이터 그 경험들을 관리함으로 해서 약이 개발되고 또 개발된 약이 계속적으로 가치를 올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부장님. 이번에 발표해 주실 분은 임상제도과의 남태균 사무관께서 그 임상시험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제안을 해 주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돼서 환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남사관님의 그 의견을 제안을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업무하고 조금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학처에서 임상제도과에서 제가 하는 업무는 임상시험이라는 게 워낙에 그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약이 아직까지 안전하다든지 유효하다든지 증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사람한테 이제 그 투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임상시험용 의약품들이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그 피험자들한테 그 투여되고 그래서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그 계획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새로운 약이 개발됐을 때 그게 그 임상시험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해당 약이나 임상시험 과정이 과학적이고 그 임상시험 참여하는 피험자들 안전하냐 여부를 그 저희가 검토해서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실시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했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런 경우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 자체가
현재 뭐 안전하다 유효하다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물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험실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약을 만들 때는 GMP라고 해서 품질이 아주 우수한 약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다 통해서 해당되는 그 임상 시험용 약이 만들어졌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끝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이 실제로 임상 시험 계획에 따라서 될 때 그 임상 시험이 타당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타당하면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런 임상 시험이 진행돼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해당된 제약사들이 의약품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돼서 그 임상 시험 결과나 그 전에 독성 시험 결과들이 타당하면 약으로서 허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약으로 허가가 되면 그 다음엔 여기 그 전에 말씀드린 발표해드린 것처럼 뭐 심평원이나 가서 보험약과 등지하기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해당되는 그 임상 시험이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실시될 수 있냐 없냐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일반적인 그 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약은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 약이 해당 적응증으로 허가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어떻게 하면 그 희귀 질환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보험은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그 경제적인 어떤 부담 없이 지원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부든 어디든 차원에서 어떤 그 재원을 마련해서 임상 시험이란 형태로 그 희귀 질환자들을 피험자로 모집을 해서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하게 해서 임상 시험 약의 형태로 전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무료 지급이 보통 됩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온 결과들을 모아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보험의 어떤 그 적용해준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진행되는 임상 시험은 저희가 이제 그 허가용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약 개발한 용 임상 시험과 좀 별도로 연구자 임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본인들이 보기에 아직까지 허가되거나 한 그 인정받은 그 효능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임상 시험을 연구자 입장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그 나중에 학술 발표도 하고 그다음 그런 자료들이 모여서 보험의 어떤 근거로도 쓰이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자 임상이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연구자 임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아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되고 있는 그 형태의 어떤 그 임상 시험이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연구자 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에서 약 허가를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아니면 광범위한 자료를 다 요구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 약 자체들이 다 허가돼서 안전성은 어느 정도 증명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들이 그 해당 희귀 질환에 쓰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어떤 재원이 마련돼서 연구자분들이 그런 어떤 질환의 임상시험을 하시겠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타당한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어떤 그런 근거를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게 약이라는 게 독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개별 케이스별로 다시 또 검토돼야 될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허가 초과 의약품 평가 TF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수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의약품의 허가와의 사용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약품은 당연히 약사법에 따라서 허가된 사항에 따라서 필요 적절하게 처방 투여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료 현장에서의 현실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허가 범위를 벗어나서 의약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허가 외 사용이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복지부에서 정하여서 고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평원이 공고한 범위 내로 중증 환자, 즉 암 환자 등에게 처방 투여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지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을 해서 비급여로 신청한 경우에 이 허가외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중에서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린 비급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2008년에 복지부 고시로 제정을 하였고, 이거에 대한 적용 대상은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가 투여 금기 대상인 경우, 또는 대체 약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고시에 따라서 최종 승인은 심평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2010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식약처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외 사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 자료에 근거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근거라고 하면 학술지에 수재된 논문이나 아니면 저 외국의 의약품집에 수재된 내용, 또는 의약품 사용 정보 자료, 그다음에 교과서나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수록된 내용, 또 국내외 안전성 정보 등을 근거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외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는 자료만큼의 그 수준은 아니지만은 의학적 자료에 뒷받침이 있어야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그것이 효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사실 의약품이 어느 질환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정확한 사용 목적과 또 얼마만큼 투약을 하는지 하는 용법 용량, 또 어느 그 대상 연령 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적절하게 의약품을 허가 외로 사용을 하면 그거에 따라 부작용이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약품 사용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서 유익성과 유엠성을 면밀히 따져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이제 세부 평가 지침을 마련을 해서 그 근거 수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거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허가외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은, 계속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은 이제 질환의 중대성이나 아니면 대상 환자분의 수가 적은 것을 감안을 해서 근거 수준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이런 근거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의약품이 그 허가외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심평원에 송부해서 이제 병원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의료 현장에서 허가외로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예전부터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상 연구 자료를 축적하고자 저희가 임상 연구를 일부 지원을 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임상 연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투여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호양적 연구를 같이 시행을 해서, 이 결과가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2011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제약회사 연구 개발 자료로 활용을 하거나 또 허가외 사용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이제 한번 허가가 되면 그게
끝이 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미처 알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용 결과를 계속 관찰하고 평가해서 이것이 다시 의약품 사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된 적응증의 한 57% 정도가 허가 외 사용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 특히 그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용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런 현장 경험이 학문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계의 노력과 정부 산업계의 모두 삼박자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광명섭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팀장님의 그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광명섭입니다. 이렇게 저희 희귀난치성 환자분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 저희가 보장성 제 업무는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 확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제가 여기 팀장을 맡고서 처음 맡았던 공식적인 일정이 저희 신현민 회장 모시고 환자 단체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갖는 거였습니다. 그때 간담회장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뭐 보장성 이 확대의 의견뿐만 아니라 아까 신현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많은 제도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조세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의 급여화 문제라든지 기타 뭐 각종 지원 문제라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처음으로 되게 의아스러웠던 게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의 진료비가 저희가 이제 4대 중증이라고 하는데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에 비해서 평균 진료비가 낮았습니다. 저희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진단 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질환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낮을까를 좀 전문가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니까 워낙 지금 현재의 치료 방법, 치료 약제의 제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재 많은 환자분들이 이에 대해서 현행 기술, 현행 약제로는 치료받는데 워낙 제한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확대라고 하는 좀 단편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가능해서 정책적 효과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반해서 이 희귀난치 질환 같은 경우는 좀 종합적인 정책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 건강보험, 조세, 그다음에 인상시험, R&D 지원 뭐 이런 모든 사항들이 종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아까도 신현민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달에 박인수 의원님하고 이명수 의원님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제출돼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정의라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요.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그 다음에 진료 방법에 대한 개발과 보급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의료급여, 그 다음에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귀난치성 의약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해서 약사법이라든지 특허법이라든지 조세 감면 관련된 특례 조항들을 좀 두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 센터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기관 지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을 위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법의 제정이 빨리 좀 시급히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6월 말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막 회의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확정된 안을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내부 검토 중인 부분들이라 제가 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행위하고 치료 재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타 질환과의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질환 내에서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약제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약제의 특성에서 특히 희귀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아무래도 허가 초과 의약품 사용 부분하고 기준 초과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정책적인 역량을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성 확대를 또 한편으로는 그 저희가 건강보험에서의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지금 희귀난치 질환 환자분이 총 138종 환자분입니다. 본래는 2011년도에 저희가 희귀난치 질환을 추가를 한 20여 종 이상을 추가하는 사업을 그 건강보험에서 했었는데, 건강보험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추가하는 내용이 그 좀 보류가 됐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때 보류됐던 근거는 아까 회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산정 특례 조항을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로는 그 지금 본인부담금 상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류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희귀난치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질환 종류를 좀 더 산정 특례 범위 대상에서 넓히는 걸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요 절차를 좀 정례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희귀난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분들은 질병 코드가 없습니다. 질병 코드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질병 코드를 전제로 해가지고 보험급여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별도로 예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법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오늘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환자분들의 어려움 사항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 의료비 부담 경감되도록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